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보미입니다. 3월 학력평가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올해 이제 수능까지 치르는 시험 중에서 가장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이고, 또 겨울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압박을 줬겠죠. 근데 그건 시험 보기 전까지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런 그 중압감, 또는 이 시험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박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실수했던 것, 내지는 또는 몰랐던 것 체크하셔서 다음 시험에 잘 보는 계기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사회문화는 지금까지 1회 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지?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봤다면 다음 시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1회 독을 하고 진짜 시험처럼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첫 시험 보느라고 애쓰셨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수능 전까지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수능도 여러분이 봤던 3월 학력평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그리고 수능이 모의고사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1번 문제부터 꼼꼼하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자, 언제나 늘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이고요. 1단원에서 진짜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암기한 거 잘 적용하는 것보다는 제 신문에서 이게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구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지,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밑줄 친 부분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잖아. 바람을 가지고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 그렇죠.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한,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밑줄까지. 따라서 기억은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부는데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진다.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는 건 인간의 의도,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계의 시스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지, 따라서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서는 풍력 발전이 매우 효과적인 전력 생산 방법이 되고, 풍력 발전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풍경이 멋지긴 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팬이 돌아가는, 아주 거대한 팬이 돌아가는 거 보면 멋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멋지니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거지. 따라서 얘가 뭐다? 사회문화현상이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사회문화현상이고 니은이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이제는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 사회문화현상이니까, 그렇지, 가치 함축적이다. 끝났네요. 자연현상은 어때요?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 뭔데? 자연현상이지. 자연현상 뭐라고 해요? 확실하고 필연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말하면 돼, 안 돼? 그렇지, 둘 다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만 명확성은 떨어지는 거죠. 자연현상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이 뭔데?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이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지? 저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너무 아깝잖아. 그 다음에 기억 디귿 뭐예요?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성이 뭐라고 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 되는 거죠. 사회문화현상이나 자연현상 모두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편성이 나타난단 말이야. 나타난다라고 하면 공통점입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나타나는 게 사회문화현상, 보편성만 나타나는 게 자연현상,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사례가 나와 있어요. 무슨 사례? 사회조사 과정,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사례가 나와 있고 그거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에 속하지만 3월이라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 사회문화를 1회독했다면 그 1회독한 내용들을 점검하기에 진짜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이렇게 밑에 선지부터 보시면 방법문적 이원론, 1차 자료, 그렇지. 그래서 사회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갑은 신입사원의 목표 지향성 2,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변인과 변인이 나타나 있네. 목표 지향성 2,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목표 지향성 2,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 직무 만족도가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했고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연구 주제 정하면 양성 평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라고 하면 관련 논문부터 찾아보잖아. 그래서 선행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밑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 지향성을 자신의 업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학습 목표 지향성하고 과업 달성에 중점을 두는 수행 목표 지향성으로 그러니까 논문을 봤더니 이 목표 지향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더라는 거야. 학습 목표 지향성하고 수행 목표 지향성. 즉 독립변인인 목표 지향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설도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 지향성이 아니라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거야. 하나. 그냥 목표 지향성이 아니라 선행 연구를 통해서 파악한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이 두 개 나왔으니까 가설이 두 개 나오게 된 것이지. 그치? 갑은 무작위로 선정한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 목표 지향성, 수행 목표 지향성, 직무 만족도를 지수화해서 측정했습니다. 학습 목표 지향성, 수행 목표 지향성, 직무 만족도 이런 게 추상적이니까 뭐 한 거야 여기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내용이 나타나 있죠. 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가설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맞춰보는 걸 뭐라고 했어요? 가설 검증이라고 했지. 가설 검증했더니 첫 번째 가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떨어져서 그걸 뭐라고 해요? 수용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행 목표 지향성은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대. 둘 간에 이런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기각된 거지. 기각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분석이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 비교적 쉬운 문제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연구는 방법론적 뭐예요? 그렇지. 얘 지금 무슨 연구 진행한 거야? 양적 연구 진행한 겁니다. 양적 연구 진행한 거 어디서 할 수 있어? 가설 설정한 내용에서 알 수 있고 변인과 변인의 관계를 알아봤고 그리고 질문지법 사용했고 뭐 단서야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연구 진행했고 양적 연구를 뭐라고 해요? 방법론적 일원론이다 라고 얘기하지.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현상 연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틀렸네. 그 다음에 기억은 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연구를 선행 연구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2차 자료라고 하는 거지. 완전 중요한 것이고 선지로 진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여기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한 자료를 1차 자료. 여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재분석하니까 2차 자료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독립변인. 니은 어디 있어? 니은은 독립변인이고 학습 목표 지향성. 이것도 뭐야? 이거 두 개다. 독립변인이잖아. 그치? 두 개 다 독립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여기 신입사원 1000명 대상으로 했대요. 연구 목적에 맞게 딱 선정한 집단이야. 이걸 뭐라고 해요? 표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가설 1은 2와 달리 그렇지 수용되었다. 딱 맞았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정답은 5번.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곤의 유형은 여기 친절하게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묻는지 항상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 A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빈곤 연부를 판단하는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딱 아시겠죠? 그렇죠? A가 뭐가 됩니까? 맞아. 절대적 빈곤이 바로 A가 되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비판. 그치.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도 품위 있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한 비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A, 그래서 등장한 것이 B, 상대적 빈곤이고요. 국민 전체의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위소득을 개념으로 하죠. 쭉 줄 세워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 분포가 어떠하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상대적 빈곤이다. 선지들은 그동안 기출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선지들이 모두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선지만 가지고 개념 훈릭 이런 데서 절대적 빈곤인지 상대적 빈곤인지 연습했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마다 동일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하고 또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고요. A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빈곤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 다시 말하면 쭉 줄 세워서 여기 중위소득의 50%. 자,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 B 이렇게 돼.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더 위에 있어. 예, 절대적 빈곤선이 최저생계비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지? A, 절대적 빈곤이에요. 그럼 B가 아닌 A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빈곤선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꼭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선이 더 높게 되면 따라서 항상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나타나죠. 그쵸? 예. 다만 복지제도나 경제성장을 위해서 극복할 수는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A는 절대적 빈곤이고 B는 상대적 빈곤이니까 여기 상대 있으니까 B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뭐냐면 이 뭔가의 감정입니다. 그치? 나만 왜 이렇게 빈곤한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게 감정이고 주관적인 느낌인 거죠. 내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을 때도 절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빈곤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달리가 틀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둘 다 그렇지. 객관화된 기준.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대적 빈곤은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객관적 빈곤이에요.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 선지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객관적 빈곤이고 그리고 둘 다 이러한 주관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나올 리가 없는 5단원에서 핵심 출제 포인트. 여기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읽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방향을 바라보는 이론에는 순환론이 있고 그리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3월 문제와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의 차이점은 제시문이 뭔가 이게 더 짧고 아무래도 공부한 기간이 좀 짧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너네 이거 잘 공부했는지 체크해보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각 부분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은 초기 생명체와 같은 자, 여기 키워드죠. 단순,
한 사회에서 각 부분의 기능이 서로 대체될 수 없게 분화, 그리고 복잡한. 자, 예.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거 완전 키워드였습니다. 뭐의 키워드? 그렇지, 진화론의 키워드. 그렇지, 진화론은 생물체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 분화된 상태로 가듯이 사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진술이 그냥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은 사회가 진화, 진보, 발전하는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 변동과 사회 발전을 동일시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분화된, 발전된 곳이 어디라고 보는 거야? 여기가 서구야. 그래서 비서구 국가들은 서구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요. 두 개 다 맞네.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은요? 순환론 얘기예요. 순환론 얘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순환론 이거지. 그치? 진보 발전할 수도 있지만 퇴보, 쇠퇴, 퇴보, 멸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과정에 흥망성쇠, 진보 발전, 쇠퇴, 멸망 이거에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순환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흡사. 태어나면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 사회가 만들어지면 언젠가 멸망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해서 운명론 쪽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 두 가지는 뭐지? 순환론의 대표적인 진술이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나왔지? 그치?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자 보시면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 키워드가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가평 3사람 있는데 SNS 중독에 관한 서로 다른 연구에 연구 대상자로 참여했어. 일단 갑부터. 갑은 A를 사용한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SNS 빈도 등에 관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했다. 이거 끝났어요. 예,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 네, 미리 정해진 같은 내용, 같은 형식, 같은 순서의 질문지를 받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서? 구조화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따라서 갑이 사용한 A는 뭐가 되는 거야? 질문지법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고, 을은 B를 이용했어요. B만을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며 SNS를 하면서 얻은 위안, SNS를 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 등에서 솔직하게 얘기했대. 대면에서 내면의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접법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법이 C가 되겠네. 자, 가볼게요. 병은 C만 사용해서 했는데 자, 이렇게 키워드에 밑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사용한 연구에서 연구자가 진행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대. 여기 참여했어. 그래서 참여 전과 후에 각각 중독 지수를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험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독립변인을 처치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뭔가 실험 처치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B에 비해서, A 질문지법이에요. 다수를 대상으로 가장 큰 특징이죠.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한다. 정답은 1번 질문지법의 특징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B는 A와 달리 자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다시 말하면 얘가 뭐죠? 양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게 되는 거야? 질문지법, 실험법. 그치? A나 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B는 C에 비해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 제가 이거 내신 만점 할 때도 이거 정리했었는데 통제 수준. 가장 높은 거 보여요. 실험법이 가장 높지. 자, 이거 상담 프로그램 참여해. 다른 건 하지 마. 그리고 나서 너네 SNS 중독 지수 측정할 거야. 탁 통제. 조작 정도. 실험법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질문지법입니다. 왜? 구조화 표준화된 딱 정해진 거.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에 아무것도 조작 통제하지 않은 참여 관찰법. 이런 순서가 돼요. 예. 따라서 B, 면접법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앞에 이렇게 실험법하고 질문지법이 있는데.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가 틀렸네. C, A 뭐예요? 둘 다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양적 연구에서 C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C는 B에 비해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B가 C에 비해서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죠. 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관점. 관점에 대한 문제구나. 그리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 관점은 1단원에서 배웠다? 그런데 사회화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사회화는요. 2단원 처음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사회화를 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주제는 사회화인데 결국은 1단원 관점이고 관점에 대한 키워드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의한 이거 키워드지? 그치? 어디에서? 기능론에서. 그렇지. 기능론에서는 사회가 왜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야? 규범을 모든 구성원이 합의했으니까. 그래서 기능론입니다. 두 번째.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 있네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사회 규범을, 사회화의 내용을 그럼 누가 되는 거야? 갈등론입니다. 갈등론. 세 번째.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해석하고요. 능동적으로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를 만들어가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상론. 끝났어요. 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정의. 여러분 상황정의 이거 누구 거지? 상황정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자, 어디? 그렇지. 병의 관점은 이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갈등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차치하니까 그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갈등은 오히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이게 상호작용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이야. 자, 여러분 상호의존적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호의존적이다 라고 보는 건 누구야? 기능론 갑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기체가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회도 그렇다는 거야. 상호의존적, 상호유기적 이런 거 다 뭐지? 기능론의 키워드야. 이거 기능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짜 많이 나온 선지입니다. 이거 기득권층의 논리잖아. 뭐가? 기능론이 현재 얼마나 좋은데. 기득권층은 변화가 싫거든. 그래서 기능론은 현재 굉장히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기능론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구만 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간과하죠. 예, 간과하죠. 경시한다, 간과한다 이렇게 나오죠. 왜? 얘네 둘은 뭐고?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를 강조한 내용이고 얘는요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을 간과 또는 경시한다 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괜찮죠? 네.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야. 진짜 문제가 쉽다고 해서 그냥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어떻게 바꿔야 맞지? 예,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진짜입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묻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뒤르켐의 아노미론, 차별교제이론, 그리고 낙인론. 뭐야 문제?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설명에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가 주어질 거야. 첫 번째 읽어볼게요.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학습했다. 끝났지. 뭐야? 그렇지. 차별교제이론. 차별교제이론. 두 번째, 정보사회로 자 이거예요. 급속하게 변화하는 거. 너무 급속하게 변해가지고 사회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 급속한 사회 변화 때문에 무규범, 이중규범, 기존의 사회 규범의 통제력의 약화라고 말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아노미론입니다. 누구의 아노미론? 뒤르켐의 아노미론이야. 그럼 얘는 낙인이론이겠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도박을 한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이게 낙인이야.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애인데 뭐 부정적 자아 형성. 그래서 반복한다. 습관화된 일탈. 이게 2차적 일탈이죠. 그렇죠?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이 나타나게 된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A는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차별 교제죠. 자 봐. 차별적인 제재.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이거 누구 거라고 했어? 진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차별 교제 이론 게 아니라 낙인 이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온라인 도박을 했는데 만약 일부는 낙인 찍히고 낙인 안 찍힐 수도 있어.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차별적 제재가 2차적 일탈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건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이론.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B는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자, 이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이 뭐겠어? 규범의 힘이 약화돼서 그래요. 그럼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규범을 세우는 거겠지. 그치? 목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머튼의 아노미론의 대책입니다. 머튼 아노미. 머튼은 아노미 때문에 일탈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 아노미는 문화적 목표,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괴리 상태, 수단이 괴리돼서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머튼 아노미론 얘기예요. 틀렸고요. C는 낙인 1차적 일탈이 이거야. 최초의 일탈이. 예.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 왜? 낙인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4번 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거. 이에 주목하는 건 바로 차별교제이론과 뭐? 그쵸, 낙인이론의 낙인이론. A와 C의 뭐지?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과 접촉하면서 배웠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어.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게 둘의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어디가 틀렸어? 여기가 틀렸지.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게 뭐예요? 그쵸, 낙인 이론이죠. 즉, 이 2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이 비난 때문이에요. 낙인 때문이에요. 낙인이 없었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거거든. 따라서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겠어?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이게 공통점이겠지, 나머지 둘의. 그렇지? 따라서 C는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C는. 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물어보는지 바로 보이죠. 읽어보면 역할, 지위, 그 다음에 사회화 기간, 역할 갈등, 사회화, 지위, 역할 이렇게 묶어서 나왔었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면 2차 집단 자발적 결사체까지 나왔어. 그래서 예전에는요. 사회화, 지위, 역할 얘를 묶어서 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얘를 묶어서 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제로 출제되었던 양상이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출제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의 유형 엄청 많은데 근데 요거 딱 하나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근데 이건 앞으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서 예전처럼 각각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그냥 물어볼지 하는 것들은 출제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창업을 꿈꾸었던 갑은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갑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올해 우수 사원상을 받고 과장으로 승진을 했지만 사업을 하는 대학교 동창을 만날 때마다 창업하고 싶다 고민이 됐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니은 회사야, 회사. 2차 집단 맞아요? 2차 집단이죠. 그쵸? 회사 2차, 1차 어떻게 나눠요? 그렇지, 이거 간접 접촉. 수단적 만남.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야? 간접 접촉 뭐지? 어떤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나는 거지. 수단적 만남 하는 거잖아. 일하려고, 돈 벌려고. 예.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2차 집단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지 않아요. 자발적 결사체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경제적 보상의 근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경제적 보상하니까 가는 거잖아. 가입이 정말 자유로우면 우리가 왜 취직을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발적 여사제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보나마나 틀린 거지. 이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왜?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 보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 너무 너 잘했어. 너 진짜 잘했구나 라고 해서 보상해줘야지. 다시 말하면 보상의 근거는 실제 수행한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역할은 뭐야? 기대하고 있는 거야. 기대하는 거에 어떻게 보상을 해.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수상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리을 과장은 어머니와 달리 성취지이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왔잖아.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모두 성취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틀렸고요. 자, 여기도 이게 사회집단 이렇게 3개 나왔구나. 예, 미음 대학교예요. 대학교가 이익사회예요? 이게 이상한, 공부 안 한 학생은 이런 거 틀리는 겁니다. 예. 대학교가 무슨 이익을 추구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익사회는 뭐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면 이익사회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시민단체도 이익사회다. 학교도 이익사회다. 정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들을 담당하면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지. 당연히 전문적인 거겠지. 따라서 정답 4번 하시면 되고, 아, 회사 그만둘까 창업할까 이거 고민하는 건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진로를 두고 나 그만둘, 이거 역할 갈등 아닙니다. 역할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아리 회장으로서 그날 회의를 주재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날 집안 부모님 생일이라서 거기도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동아리 회장으로서 내가 자녀로서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아니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이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한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별로 내용 많지 않은데 엄청 잘 출제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갑국에서는 민속 음악인들에게 과거에는 차별받았는데 지금은 오늘날에는 이 음악인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네. 이렇게 예전에는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인데 시대에 따라서 뭔가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을국에서 병국 출신 유학생들이 병국 국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병국에서와 달리, 자, 을국에서는 차별받고 있고요. 병국에서는 당연히 그 국교를 믿으니까 차별을 안 받고 있지. 그치? 뭐 장소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였다가 아니었다가 막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내용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바로 5번 찾아지죠?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답 5번입니다. 신체적 특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이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교를 믿고 하는 것들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지. 그렇지? 틀렸고요. 여기 우대 정책과 역차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첩되어서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내용이죠. 제가 어떤 민족에 있는데 그 민족이면서 동시에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또 차별을 받아요.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의 또 소수자. 네, 중첩. 네, 그 얘기인데 여기 아니죠. 그 다음에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과.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기본표를 활용한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푼 학생들은 수능특강에서 딱 적용했던 수능특강에 나와있던 문제들 풀었으면 요거 진짜 어렵지 않죠. 부모, 자녀, 상중하. 그 다음에 상중하. 그 다음에 대각선이 계층이 일치하는 거죠. 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물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물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상승이동이죠. 그쵸? 부모가 중한데 자녀가 상인 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강이동이 됩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결과로 형성된 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지금 A, B, C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계층은 A, B, C로만 구성되고 라고 돼 있어. 그러면 A, B, C가 상중, 하중에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녀 세대 이렇게. 자, 이거 그려놓으면 이거 너무나 쉽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은 뭐라고 했어요? 하얀색은 계층이 대물림된 거. 자, 계층이 대물림된 거 상중하에 다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빗금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게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색칠 다 되어 있는 건 세대 간 하강 이동이래요. 하강 이동. 색칠 다 되어 있는 거. 이거 하강 이동입니다. 이거 하강 이동. 자, 그럼 이제 알 수가 있지. 그치? 일단 C는 뭘까요? C. 그렇지. 중층이지. 중층이야. 왜 여러분 C가 중층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대물림도 있고 상승이동도 있고 하강이동도 있단 말이야. 자, 자녀세 보세요. 대물림도 있고 빨간색 안에 들어가는 상승이동도 있고 하강이동도 있잖아. 그래서 C가 중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A는 뭘까? A. 대물림하고 빨간색 상승이동만 있어. 대물림하고 빨간색 상승이동만 있어. 그렇지. 그래서 A가 상층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하겠네. 자, B 볼까요? 뭐만 있어? 대물림하고 하강이동만 있지. 다 대물림하고 하강이동만 있잖아. 자녀 세대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A부터 상부터 써볼게요. 상승이동 3개, 그 다음에 대물림이 3개, 여기 3개, 여기 상승이동 어떻게 나눠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걸쳐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상이 6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두 번째,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림이 2칸. 사람 수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2로 쓸게요. 20으로 그냥 2로 쓰는 게 제일 좋잖아. 그 다음에 하강이동이 4칸이야. 여기 어떻게 나눠져서 가는지 모르니까 걸쳐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이렇게 되네요. 중층을 볼까요? 중층. 대물림이 2, 그 다음에 하강이동이 2, 상승이동 빨간색이 4 이렇게 되네요.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녀 세대는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모 세대는 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치? 3이 여기로 다 오고 4가 여기로 다 오면 중층이 가장 많겠네. 근데 이게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중층이 가장 적겠네. 그렇지. 예. 어떻게 나눠져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틀렸어. 왜? 수직이동이 나타났잖아. 상승과 하강의 수직이동이 나타났잖아. 그러면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녀수의 계층 구조는 뭐야? 다이아몬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렇죠? 예.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가 몇 명이에요? 전체가 12에다 전체 20이네. 20 중에서 부모 세대 하층 여기 하층이고 부모 세대가 이렇게 봐야 돼요. 2, 4. 3이 어떻게 나눠져서 가는지 모르네. 그죠? 3이 여기 다 올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그러면 최대 꾹꾹 눌러 담아서 3을 다 하층으로 보내요. 최대 눌러 담아서. 그러면 얼마가 돼요? 하가 최대 9까지 될 수 있지. 그치? 그럼 20에서 9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최대 아무리 꾹꾹 눌러 담아도 몇 퍼센트? 45%입니다. 그치? 따라서 5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에서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층이 가장 많다. 3, 2. 여기 상층이 가장 많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사회통합에 유리한 거 뭐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야. 자녀 세대 이미 다이아몬드형이야. 부모 세대가 유리하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치?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네. 하위 문화, 반문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볼까?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있는 질문.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 공유하는 문화인가? 그러면 하위 문화겠네. 그치? 하위 문화야. 근데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인가?
그럼 이건 뭐? 반문화. 그렇죠. 반문화는 여기도 예하고 여기도 예하지. 다시 말해서 이 두 질문은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하위문화이자 반문화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A, B에는 반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하나가 하위문화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건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주류문화랑 반문화에 대한 거죠. 하나는 주류문화, 하나는 반문화 되겠습니다. 주류문화, 반문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거는 하위문화와 반문화의 공통점이 되어버리니까 네. 얘네 둘 하면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래.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인데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주류 문화예요.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반드시 주류 문화고 나머지가 하위 문화나 반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와 C 중에는 뭐가 들어간다? 주류 문화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주류 문화가 들어가고 여기도 주류 문화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여기 B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류 문화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B가 뭐가 되겠어요? B가 주류 문화입니다. 따라서 B가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가 B가 주류 문화면 A가 뭐가 돼요? 반문화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 C가 하위 문화가 됩니다. 예. 은근 약간 뭐 비슷한 말이지. 까다로운 문제예요. 예. 시간에 만약에 쫓겼으면 안 쫓겼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구분해 놓고 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1번. A를 향유하는 사람도 주류 문화 향유하죠. 전체 문화에 저항하고 도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치도 먹고 명절도 지내고 한글도 쓰고 할 수 있잖아. 대다수가 누리는 문화가 주류 문화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거든. 따라서 이거 틀렸고요. 여기 나온 선지들 어때? 그동안 기출에서 내내 나왔던 선지야. 그래서 역시 개념홀릭에서 여기 내용들 다 선지 체크해 보았던 것들입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B는 C와 달리야? B는 C와 달리? 자, 얘네가 특정 영역에서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가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지. 그치? B와 C는 A와 C는 B와 달리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B는 C와 달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틀렸고요. C가 아닌 A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왜? 반문화는 모두 뭐에 속하니까? 하위문화에 속하니까 C가 아니면서 반문화일 수가 없는 거야. 예, 이게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 3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던 거. 자, 주류 문화가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야. 그럼 얘네 특정 영역의 문화를 다 합치면 주류 문화가 돼? 아니야. 전반적으로 공유해야 됩니다. 예, 여기가 왜 이렇게 옷이 자꾸 내려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공유해야지. 제주도 지역 문화, 어디 저항하는 문화 그거 다 합쳐놓고 이거 주류 문화야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정되는가? 이거는 모두 예입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주류 문화였다가 지나면 아닐 수 있어.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야.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하위 문화, 반문화였다가 아닐 수 있어. 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모두 예가 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정답은 3번.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밑줄짝 보니까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하고 나와 있습니다.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 그 다음에 문맹퇴치 운동 끝났습니다. 그렇지. 5단원의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운동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수능특강에서는 15,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거기서 나오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각국에서 일상 속에서 외래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 속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의국에서는 글자를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대학생 봉사단체, 시민단체, 봉사단체. 왜냐하면 이게 단체 왜 나왔냐면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거든. 문맹퇴치운동 꾸준히 활발히 이게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활발히 꾸준히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사회운동이야.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변혁을 요구하는 거야? 고유어를 되살리는 게? 혁명과 같은? 아니지, 그치? 틀렸고요.
니은, 얘가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복고적. 아니잖아. 네,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 고유어 되살리기가 사회적 약자 보호야? 아니죠. 그 다음에 둘 다 사회운동이니까 이를 정당화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사회운동의 성립 요건이에요. 틀렸고요. 정답은 몇 번? 5번 고르시면 되죠. 둘 다 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유어를 되살리는 상태로, 그리고 문명이 퇴치된 상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13번. 가볼까요? 문화 이해의 태도 나왔지. 사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진짜 꼭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말 빠짐없이 나오는 거. 자기 문화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가라고 했더니 아니래. 정체성을 상실했대. 끝났네. 맞아. A가 뭐? 사대주의. 사대주의가 되고 질문에 따라서, 가 질문에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 우월하고 우리 문화 열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죠? 우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B가 문화를 평가가 아닌 자 이해의 대상으로 본대요. 그럼 여러분 B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상대주의가 되고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지.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자문화 중심주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해요? 우리 것만 최고인데? 라고 하니까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지 못하죠. 이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C가 자문화를 타 문화보다 우월하라고 보는 태도라면 자문화 중심주의네요. 그러면 가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 국수주의로 나아갈 우려가 있죠. 그렇죠? 국수주의,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게 가장 순수하다라고 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네,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래요. 정답 3번. 그 다음에 가에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럼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죠. 그렇죠? B는요? 상대주의가 됩니다.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고 얘는 평가할 수 없다고 보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죠. 예, 있죠. 그럼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에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바라보는가? 각 사회 문화를 그 사회 맥락에서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 했잖아. 그러면 이번엔 C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고 얘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렇다면 C는 B에 비해서 타문화의 마찰? 얘가 마찰을 초래하죠. 그렇죠? 반대로 썼습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3번 맞죠?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묻는지 찾아야 돼요. 선지부터 얼른 빨리 가서 봐봐. 아, 문화의 의미구나. 좁은 의미,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예?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의 의미와 속성. 진짜 얘도 정말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돌집이라는 돌잡이라고 하는 생일 문화가 있다.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요. 아이가 무엇을 잡을지에 따라서 아이의 장래를 짐작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명주실 잡으면 오래 살 것이다. 근데 한편 시대에 따라서 돌잡이 물품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잡이 물품의 구성은 경제 발전 수준,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새롭게 올라오고 뭐 그러겠죠. 저 안 해봐서 뭐 올라오는지 예시하고 싶은데 못하겠네. 자, 보겠습니다. 기억, 생일 문화라고 할 때 이 문화는 좁은 의미야? 세련되고 발전하고 문화 예술로서의 의미야? 아니지. 뭔가 이런 생활 양식으로서예요. 따라서 넓은 의미다 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볼게요. 여기 되게 좁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주실 잡으면 오래 살 것이라고 여겨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머 오래 사네 이렇게 알아. 이게 뭐야? 저걸 잡으면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공유성입니다. 공통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공유성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이거는요? 그렇지. 변동성이야. 변동성. 그런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물품이 달라지는 것은 경제 발전 수준,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전체성 내지는 총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간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야.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다. 이게 변동성이잖아. 그대로 썼네. 그 다음에 문화 요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전체성이잖아. 딱딱딱 제대로 했네요.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하시면 됩니다.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사회보장제도 문제는 표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그 표문제가 작년 9월 모의평가부터 시작해서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문제가 그렇게 막 괴롭히는 사회문화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 을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해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지. 그치?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래. 그러면 A가 뭔지 알겠네. 사회보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사전 예방적 했으니까 사회보험. 그러면 B는 사후 처방적. 현재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지원하는 거죠. 따라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공공부조. 그래서 A가 사회보험이고요. 얘가 사회보험, 사회까지 쓰고 얘는 공공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 전체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율이 나와 있어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 5%고 공공부조가 7%인데 둘 다 동시에 받는 사람이 3%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이라고 쳤을 때 을국을 100이라고 쳤을 때 10명이고 6명이고 4명은 중복이야 라고 한다면 갑국은요 200명이라고 쳤을 때 라고 하시면 되죠. 그쵸? 따라서 10명이 받고 인원수, 이건 14명이 받고 중복하는 애들은 6명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1번 가겠습니다. A는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너무 쉽네. 네. B는 공공부조입니다. 이 특징만 알면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A,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이야. 사람입니다. 그러면 얘랑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중복수급자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이상 받는 사람을 할 수가 있죠. 중복수급자가 있으니까. 따라서 인원수,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10명, 14명인데 24명 중에서 6명은 중복이야. 그러니까 사람 수를 물어봤으니까 6명을 빼줘야지. 24명에서 6명 빼주면 갑국이 18명이 되고요. 자, 여기는요. 16명에서 4명 빼줘야 되는 거죠. 중복이니까. 그쵸? 따라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맞죠? 그래서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갑국이 을국의 1.5배 맞네요. 그쵸? 1.5배 하면 12에 1.5배 하면 18하고 나오게 되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각국에서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 받는 수급자 수입니다.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건 뭐죠? 사회보험이죠. A의 혜택만 받는 사람이야. 10명 중에서 6명은 중복이니까 A만 받는 사람은 몇 명? 4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A, B의 중복 수급자는 몇 명? 6명. 그래서 어때? 정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을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해요. 그 특징이 있는 건 사회보험 A지. 그치? A의 수급자 수 그대로 써야 되겠네요. 10명. 그치? 중복 수급자 수는 4명 이렇게 됩니다. 몇 배요? 2.5배잖아. 1.5가 아니라 2.5 곱해야지 10 되잖아요. 그쵸?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가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이거네. 예.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A, 그쵸? 상호부조. 얘는 공공부조잖아요. 정부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거 이게 B입니다. A가 B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보다 많아? A가 B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보다 적잖아. 을국이 많잖아. A가 많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렇죠? 안 어렵습니다. 네, 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자,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변동하고 나왔어요. 얘 빠짐없이 나오고요.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쭉 출제가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 안에서 문화 변동에 뭐 찾고? 요인 찾고. 요인. 발명, 발견, 전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양상 또는 문화 변동의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 동화인지 병존인지 융합인지 이거 찾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이게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요인, 양상 얘는 잘 공부를 했는데 사례에서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거 그리고 엄청 뭐가 많이 나오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작년도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들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출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갑국, 을국, 병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체크를 해주자고. 갑국에서는 갑국의 한 회사가 최초로 고안한, 자 나왔네. 최초로 고안했다. 이게 뭐지? 소매적 운영 방식을 최초로 고안했어. 이게 발명이죠. 발명입니다.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국의 네모 회사는 각국의 직원을 파견했어요. 각국의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얘를 배워왔대. A를 을국의 기존, 그래서 이걸 배워왔대.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직접 한 겁니다. 직접 전파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을국의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이 있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해서 이 A를 A라고 하는 것과 을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제3회, 이게 제3회 뭔가 문화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것하고 믹스돼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융합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을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비가 적용된 소매점 운영 방식이 이제 널리 확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을국의 이 회사가 병국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적용된 네모 회사의 소매점은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매점과 함께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여기 을국의 네모 회사는 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 비를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도 직접 전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용된 이런 소매점은 병국의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자 여기 있어요. 함께 병국에서 자리 잡았대요. 외래에서 들어온 것과 원래 병국에 있는 게 나란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렇지. 이걸 바로 병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병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한 거야. 그럼 문제가 끝난 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국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발명이에요. 틀렸습니다.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맞네.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을국에서는 병국과 달리 문화 변동이고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야? 자기 문화 정체성이 남아 있는 거야. 동화가 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얘가 동화만 상실되고요. 얘네 둘은 봐봐 여기 기존의 소매적 운영 방식이 접목돼서 얘가 남아있어. 새로운 거에. 그 다음에 여기 병국도 역시 전통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어떠냐면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달리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병국에서 을국과 달리? 을국 갑국의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배워왔어. 네, 따라서 을국에서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고요. 5번 보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에서는 문화융합. 갑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갑국은 아니에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관료제, 탈관료제 굉장히 쉽게 기본 개념으로 나왔습니다. 절대 틀려서 안 되죠. 조직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A를 B로 대체하고 있대요.
자, 알겠네. A가 뭐겠어? 관료제고요. 관료제가 유연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탈관료제로 대체했다는 거야. 뒤에 정확히 나옵니다. 외부 환경이나 과업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되고 해체되는 조직이다. 유연성을 가진 조직이 B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유롭게 구성되는 유연성을 가졌다. 그게 바로 탈관료제가 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A는 B와 달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렸어. 이거 둘의 공통점입니다. 관료제는 산업사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그러다 정보사회로 오면서 관료제가 안 맞아. 그래서 정보사회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둘 다다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둘 다다. 그 다음에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어디? 관료제의 특징이죠. 맞는 겁니다. 탈관료제는 능력, 성과. 그 다음에 B는 A에 비해서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거든. 자, 얘는요. 네, 이렇게 대규모 조직을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위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향식이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하향식의 의사결정 방식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야? A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밑줄 긋는 거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뭐 있어요? 개인이 중요하다. 사회 명목론. 사회가 중요하다. 사회 실제론. 그 문제가 돼요. 자, 그럼 개인 강조하고 있는지 사회 강조하고 있는지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것은 개인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개인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확대된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대. 하지만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지.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인 사회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래요. 사회 구조에 주목해야 되는데 진짜 쉽죠. 네. 사회 구조의 외제성, 사회의 힘. 그래서 이거 뭐가 돼? 사회 실제론이야. 사회 실제론. 네. 할까요?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그렇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사회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고요.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이건 사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왜요? 사회 실제로는 뭐야?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이야. 이상의 뭐를? 고유성을 가졌어.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의 고유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회를 설명할 때 개인으로 환원, 되돌려서 설명하면 안 돼. 얘는 고유한 뭔가 실체가 있거든. 이게 사회 실제론에 정말 강조되는 선지입니다. 맞아요.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해. 이건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네.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예요. 이 19번이요. 이게 은근 여러분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네. 시간에 만약에 쫓겼다면. 왜냐면 사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문제거든. 예. 산업사회 특히 정보사회 특징 이거 알아보는 문제 마지막 16 우리 수능 강의 16번째 주제이고 5단원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정보사회 문제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정보사회와 산업사회의 특징 비교하는 과거의 방식, 몇 년 전의 방식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근데 여기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 찾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 자, 해볼게요. A와 B를 비교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가불의 응답을 나타낸 것인데 자, 여기 있어요. 을의 응답의 개수, 옳은 응답의 개수가 을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 더 많아야 돼. 자, 어차피 여기는 둘 다 똑같이 했으니까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해서 이거는 응답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쵸?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을이 더 많이 맞춰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여기 빈칸으로 돼 있어. 근데 이거 보고 A가 정보사인지 B가 정보사인지 산업사인지 이거 찾아내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의 답이 같으니까 얘는 빼고 위에만 놓고 하는 거예요. 자, A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라고 한다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거.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니까 집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 정보사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가 답이라면 A가 정보사회가 되는 것이고, B는 A에 비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이 높은가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답이 예라고 돼 있다면 소품종 대량 생산,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제 기계공업 대량 생산, 따라서 B가 산업사회가 됩니다. 따라서 A가 정보사회이고 B가 산업사회라고 한다면 이거 둘 다 예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답은 여기가 예를 했어요. 예?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예를 했어요. 근데 여기 B는 산업사회인가? 라고 물으면 A가 정보사회면 B가 산업사회인가? 라고 한다면 이거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하나 맞고 하나 틀렸어요. 그럼 을을 보세요. 을을. 여기 이렇게 틀렸어요. 얘가 답이면 얘가 아니요 틀린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얘가 예를 썼다고 하더라도 어때? 예를 썼다고 하더라도 1대1이 되는 거죠. 여기 둘 다 맞으면 2대2고 둘 다 틀리면 1대1이고 을이 하나 더 맞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구조가 틀린 거잖아. 그쵸? 예, 그래서 결론 A가 뭐가 되고 산업사회가 되고 B가 뭐가 된다? 정보사회다.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에 맞춰서 해보면 자, 해볼게요. A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A 산업사회예요. 따라서 아니요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B는 소품종 대량 생산인가? 아니지. B 정보사회는 다 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아니요가 정답입니다. 자, 갑보다 을이 더 많이 맞아야 된대요. 따라서 얘는 여기도 맞아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 하나 맞았으면 얘는 두 개 맞아야 되잖아. 어차피 얘는 답이 같으니까 제해놓고 따라서 기억이 뭐다? 아니요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게 은근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19번째 와서 은근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그렇지 아니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A는 B에 비해서 다원화 정도가 높은 건 정보사회로 갈수록 다양성, 다원화 정도가 높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정보사회니까 전자상거래 비중이 당연히 높겠지. 그렇죠?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이것만 찾으면 아래 선지는 너무 쉽습니다. 가에 A는 B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간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가?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 건 뭐예요? 정보사회에서 비대면 접촉할 수 있잖아. 이 질문이 들어가면 아니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정보사회는 아니요? 그럼 둘 다 이렇게 틀리게 되죠. 그렇죠? 얘라고 썼으니까. 그러면 갑은 1점, 을은 2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갑의 옳은 응답 개수는 1개이다. 맞네. 정답은 4번. 은근 까다로웠어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만약에 가에 B는 A에 비해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명확한가? 정보사회가 명확해요? 안 명확하죠. 모호합니다. 그쵸? 따라서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틀렸고요. 틀렸어요. 그럼 갑은 1점, 을은 2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을의 옳은 응답 개수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거에서 2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은근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이건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서 절대 그리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처음엔 까다롭지만 비슷한 거 몇 년치 모아놓고 풀면 절대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노년부양비하고 노령화 지수 나와 있고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각국의 부양 인구가 T년의 A지역과 B지역이 같아요. 그리고 T 플러스 50년에 T년, 그리고 T 플러스 50년에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국의 전체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단서들을 잘 활용해서 무엇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뭐냐면 0에서 14세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T년, 그리고 T 플러스 50년 갑을 갑을이 아니구나. AB. 자, AB, 그 다음에 AB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노년 부양비부터 나와 있습니다. 노년 부양비가 75래. 야, 좋아. 노년 부양비 여기 있어요. 노년 부양비. 부양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가 7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 어떻게 하면 돼? 부양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져서 노년 인구가 75야 라고 쓰면 되죠. 100이라고 쳤을 때 75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요? 100이라고 쳤을 때 25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치? 자, 이거 편의상 다 100이라고 쳤을 때라고 해야 편합니다. 100이라고 쳤을 때 이때는요 250명이야. 100이라고 쳤을 때 50명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해놓고 자, 이 조건을 넣어야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뭐예요? 노령화 지수 여기 식 다 나와 있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 나왔어요? 100이라고 나왔습니다. 100. 첫 번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같으니까 지워져서 100이 됐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가 75면 여기도 75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이래요. 자, 여기가 20이래요. 여기 20.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0에서 14세 인구의 20%다. 저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혹시 헷갈리시면 여기가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져서 얘가 2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크기가 5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5면 여기가 얼마야? 125 하면 되죠. 5대 1. 5대 1. 하다 보면 점점 더 빨리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찾아야 되지만. 자, 여기 노령화 지수가 5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이래요. 이번에는 여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자, 여기가 얼마예요? 그치? 여기가 500이라 라고 하는 거죠. 1대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50이에요. 여기 얼마? 50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 1대 5. 자, 다시 100하고 나왔네요. 그럼 둘이 어때? 같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년도에는 부양인구가 A, B 지역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100이면 100 이렇게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T 플러스 50년에는 부양인구가 B 지역이 A 지역의 3배래요. 여기 100이면 예? 여기는요 30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몇 명이 되는 거야? 자, 3배씩 다 불려줘야 돼요. 150. 자, 여기는 1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지역 인구가 다 해서 600명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요 다 더하면 400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인구가 얼마가 나왔어? 1000하고 나왔습니다. 1000. 자, 그러면 각국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어때? 여기도 1000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되는데 자,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더해보니까 250. 자, 여기도 이렇게 더해보니까 얼마야? 250이야. 1000 만들려면 어때? 2배로 부풀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얼마? 150, 200, 150. 하면 얼마가 되지? 500 이렇게 2배로 되고 그치? 자, 여기도요 25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여기 50 이렇게 하면 딱 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인구는 변화가 없고 예, 여기 부양인구는 여기는 같고 여기는 여기 100명일 때 300명 여기 3배이고 조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것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놔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년에 각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이다 라고 했습니다. T년이니까 A, B를 다 합해야 돼요.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15세에서, 노령화 지수구나. 네, 0에서 14세 인구. 이거 2개 더합니다. 얼마야? 400분의. 이거지, 이거. 그렇죠? 이게 노령화 지수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50 하고 나오게 됩니다. 6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그치?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넘겼네. 앞에.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각국의 노년 부양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면 돼? 15세에서 64세. 몇 명? 400명 분의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러니까 노년 인구. 250명하고 150명이야. 400명이네. 곱하기 100. 지워집니다. 따라서 얼마? 100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해볼까? 유소년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400명 분의 여기 얼마? 400명이야. 400명 분의 400명이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요. 400명 분의 얼마예요? 200명입니다. 그치?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뭐 할 필요도 없이 언제가 더 커? T년이 더 큽니다.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50이니까. 그치?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A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다. A지역의 부양인구 볼까요? 부양인구 15세, 60세, 64세예요. 200이고 여기는 100이에요. 안 동일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 B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B지역의 유소년 인구 여기 있네요. 250명, 150명이에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어때? 적은데? 그렇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자꾸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제가 첫 시험이라 그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정말 꼼꼼히 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넘겨야 되나? 꼼꼼히 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열심히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성적이 어떻건 간에 시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풀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풀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월에, 그 다음에 5월에, 그 다음에 6월에 그리고 수능까지 차츰차츰 성적을 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첫 시험 보느라고 진짜 애쓰셨고요. 우리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에서 볼까요? 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